어머, 저게 뭐예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 앞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최 사장 부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에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의 그를 본 최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 사람이 우리 사돈이라고. 최 사장이 아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리어카 끄는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어야 한다니. 만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이 노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딸 소연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박만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리어카를 끌며 거리로 나섰어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폐지와 고철을 주워 담으며 강남 번화가 곳곳을 누비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만호는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하나씩 돌며 직접 사온 반찬과 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안녕하셨어요? 만호는 80대 독거노인 김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반가운 듯 문을 열어주었죠. 아이고 만호씨, 또 이런 걸 가져와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말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죠. 만호는 쌀포대를 부엌에 들여놓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5집을 돌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2시 반. 상견례 약속 시간은 3시였어요. 만호는 급하게 리어카를 끌고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평소보다 빨리 걸었지만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저항했습니다. 드디어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3시였어요. 만호가 숨을 고르며 리어카를 건물 옆 구석진 곳에 세워두고 있는데 때마침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식당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갈한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였죠. 최 사장과 그의 아내였어요. 최 사장의 시선이 먼저 리어카에 머물렀습니다. 폐지와 고철이 가득 담긴 낡은 리어카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만호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죠. 명품 핸드백을 꽉 쥐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만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최 사장 부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 사장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아내의 팔짱을 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만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소연이와 준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소연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일어났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황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소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최 사장 부부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최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게 무슨 차림입니까?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다니. 최 사장 부인도 가세했죠. 리어카 끄는 분이 사돈이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됩니까?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한다고 우리가 뭔 소리를 들을지 뻔하잖니. 만호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소연이가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만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해드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변명 말고요. 최 사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오늘만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준호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기업 전략기획팀이에요. 그런 준호가 이런. 아버님, 그만하세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을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하지만 최 사장은 멈추지 않았죠. 성실함과 예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그는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만호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적어도 정장이라도 입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상처를 주기엔 충분했어요.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죠. 최 사장 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딸이 울면 뭐합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우리 같은 집안에서 이런 분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소연이를 위해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려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상견례 자리를 망쳤네요. 만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먼저 나가 있을게. 아버지. 소연이가 울먹이며 불렀지만 만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어요. 뒤에서 최 사장 부부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참 어이없는 일이네. 준호야, 내가 정말 이런 집안과 결혼할 생각이니?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만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이 떠올랐죠.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 두세 번은 전화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소연이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혹시 준호가 부모님의 반대에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목요일 오후 마침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이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준호 오빠. 소연아.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소연이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죠.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셔. 사실 그날 이후로 집에서 매일 싸웠거든. 아버지가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어. 소연이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준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셔. 어머니는 아예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시고.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소연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서 눈치 보이고. 준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소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연아, 미안한 말인데. 준호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들, 반지랑 목걸이 말이야. 그것들 좀 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거든. 다음 사람한테 줘야 한다고. 그 순간 소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파운도 모자라 선물까지 회수하겠다는 거였죠. 정말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물까지 돌려달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준호는 계속 변명만 했어요. 알겠어요. 소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물은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소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끊을게요. 소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선물까지 돌려달라는 요구였어요. 만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소연이는 여전히 소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냐? 만호가 급하게 다가갔어요. 아빠. 소연이가 울먹이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 오빠가 파혼하겠대요. 그리고 선물도 돌려달래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만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화를 참았죠. 괜찮다, 소연아. 아빠가 있잖니. 그날 밤 만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을 올린 그들을 절대 그냥 둘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히 집을 나섰죠.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꺼낸 옷이라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품격 있어 보였어요. 만호가 향한 곳은 강남역 인근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을지 빌딩과 한강 빌딩. 두 건물 모두 그의 소유였죠. 을지 빌딩은 지상 12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가 복합 건물이었고 한강 빌딩은 지상 8층의 근생 건물이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을지빌딩 관리사무소 직원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만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건물 상황은 어때? 아, 네. 임대료는 모두 정시에 들어오고 있고요. 공실률도 거의 0%입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어요. 특히 을지빌딩 3층에 있던 부동산 업체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는데 부동산 업체? 만호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네, 최 부동산입니다. 사장님이 최철수라고 하던데요. 올해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 5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만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바로 그 최 사장이었거든요. 계약 연장은 거절해.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도 나쁘지 않고. 김 과장이 당황했어요. 내가 거절한다고 했어. 만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죠. 만호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곳은 논밭이었어요. 만호는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와 폐지 수거를 하며 돈을 모았죠.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을 때 과감히 이 땅에 투자했던 겁니다. 사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평상시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과장, 사람이 버려지는 걸 다시 살려내는 게 진짜 값진 일이야. 만호의 목소리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폐지도 고철도 모두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했던 것들이잖아. 그걸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게다가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박만호고 리어카를 끄는 것도 내일이거든. 만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해야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 누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고 누가 거칠에만 하는 사람인지 말이야.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우러 다니셨군요. 응, 그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든. 나야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만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만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강빌딩 관리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긴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요. 관리소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철수 사장이라는 분이 대출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건물을 담보로 잡혀있던 게 있었는데. 만호는 차분히 들었어요. 알겠어. 내일 은행에 직접 가서 정리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만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최철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원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동산은 강남 지역에서 나름 알려진 중견 부동산 중개업체였어요. 직원 15명에 연매출 10억 원 정도를 올리는 회사였죠. 이번 달 계약 실적이 좀 아쉽네요. 최철수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특히 을지빌딩 지점 실적이. 그때 김 부장이 다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최철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을지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계약 연장을 거부한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최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갑자기? 조건도 다 맞춰줬는데. 그게 건물주가 직접 거절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겠다면서요. 최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을지빌딩 지점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지점이었거든요. 건물주가 누군데? 만나보자고 해.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달라고 하네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을지빌딩 지점을 잃으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이었거든요. 일단 다른 자리를 알아보자. 최철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최철수는 거래은행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사장님, 죄송한데 대출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문제요? 최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담보로 잡혀있던 한강빌딩 건물주 측에서 담보 제공을 철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시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셔야 해요. 최철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건물주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철수는 주저앉았어요. 대출 상환액만 8억 원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큰일 났어. 대출 문제로 회사가 위험해졌어. 최철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저녁 준호도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준호야, 너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아, 그게 좀 복잡해져서. 준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상견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맞아? 동료가 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였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부장님이 HR 팀장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내 집안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동료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제? 잘은 모르겠지만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준호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버지 회사 문제가 자신의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최철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나 봐. 한 달이 지나자 최철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을지빌딩에서 쫓겨난 후 새로 구한 사무실은 임대료가 2배나 비쌌어요. 게다가 접근성도 떨어져서 고객 발길이 현저히 줄었죠. 직원들 중 절반은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60%나 줄었습니다. 김 부장이 침울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최철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새로운 담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한편 준호의 직장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죠. 준호 씨, 이번 신규 사업 기획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제가 담당하던 분야인데. 준호가 당황했어요.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부장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몰락이 자신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최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들의 장래까지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준호야, 혹시 소연이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인지 알아봤니? 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리어카 끄는 분 아니에요? 준호가 의아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 최철수는 사설조사업체에 의뢰했어요. 박만호에 대해 알아보자는 거였죠. 이틀 후 받은 조사 결과를 보고 최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만호 62세, 을지빌딩과 한강빌딩 소유주, 부동산 자산가치 약 150억 원.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리어카 끄는 노인이 사실은 강남의 큰 건물주였던 거죠. 이럴 수가. 최철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을지빌딩과 한강빌딩의 소유주가 바로 박만호였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최철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들이 당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준호야. 최철수가 아들을 급하게 불렀어요. 네, 아버지.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이 아버지가 우리 건물 임대해준 분이야. 그리고 은행 담보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분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큰 부자셨어. 최철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이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소연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하교 시간에 맞춰 나타났어요. 소연아. 준호가 부르자 소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 오빠, 왜 여기에? 소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소연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 아버님께도 사과드릴게.
소연이는 차갑게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빠가 건물주인 걸 알고 온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연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렇구나. 소연이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만호는 최철수로부터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 사장님, 꼭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최철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만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하지만 제가 정하는 장소에서 만나야 해요.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만호가 정한 장소는 뜻밖에도 동네의 작은 국수집이었어요. 평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던 곳이었죠. 고급 한정식집이 아닌 서민적인 공간에서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최철수 부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철수는 깍듯하게 정장을 차려입었고 아내도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만호는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어카는 집에 두고 왔지만 여전히 소탈한 모습이었어요. 박 사장님. 최철수가 벌떡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앉으세요. 만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잠깐. 만호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먼저 주문부터 하죠. 여기 잔치국수가 맛있어요. 최철수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국수가 나오자 만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드세요. 배고픈데 얘기하면 집중도 안 되잖아요. 어색한 식사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철수 부부는 국수를 거의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얘기해봅시다. 만호가 국수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뭘 사과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장님을 무시했습니다. 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무례하게 굴었고 소연양과 저희 아들의 결혼도 반대했어요. 그래서요? 만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계약도 원래대로 해주시고 은행 담보 문제도. 최철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군요. 만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최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최 사장. 만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무시한 건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 딸을 울린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사장님. 최철수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은 격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만호가 계속 말했어요. 격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격이에요. 최철수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30년간 노가다하고 폐지 주우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가진 건 없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돈은 많아도 인간성이 메마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호의 말에 최철수 부부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당신들은 후자였어요. 내 딸이 울 때까지도 자신들의 체면만 생각했죠. 그런 사람들과 사업할 생각은 없어요. 사장님 제발. 최철수가 다시 애원했지만 만호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계약은 취소, 모든 거래 관계는 단절입니다. 만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만호는 식당을 나서며 계산을 했어요. 뒤에서 최철수 부부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이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만호는 여전히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지만 이제 소연이도 그런 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이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남성이 떨어뜨린 펜을 주워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정민호라는 31살의 사회복지사였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며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아, 저도 교사예요. 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소연이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우시는 일을 하세요. 소연이가 말하자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리어카로 폐지 수거하시면서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이랑 쌀도 갖다 드리시고 소연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민호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시네요. 저도 복지관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게 대단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민호는 겉모습이나 경제적 조건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소연이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소연이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소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소연 씨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어요. 소연이는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2달 더 지나서 드디어 민호가 만호를 만나러 오는 날이 왔습니다. 소연이는 불안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상처가 깊었거든요. 아빠, 오늘 민호 오빠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소연아, 아빠는 오늘도 평상시처럼 지낼 거야. 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아빠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을 테니까. 만호는 정말로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채로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민호입니다. 민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 민호군. 고생했어. 만호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오히려 만호에게 먼저 질문했어요. 선생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돕는 일이 힘드시죠? 저도 복지관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어. 만호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도시가 따뜻하게 움직이는 거죠. 정말 존경합니다. 민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만호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죠.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었어요. 민호야, 우리 소연이 잘 부탁해. 만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선생님. 소연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민호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소연이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빠, 민호 오빠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진짜 격이 있는 사람이야. 만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 소연이도 활짝 웃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리어카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진정성과 따뜻함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워지고 있었습니다.